지난번에 웨이브까지 봤죠. 보아 모델하고. 자,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여러분이 아마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는 거는 처음 이제 들어보게 될 것 같은데 처음 들어보죠? 슈레딩거는 다른 보아 모델은 들어봤겠지만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아마 처음 듣는 게 될 거예요.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이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보완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현대물리를 듣는다고 한 사람이 많으니까 현대물리에서는 다르게 되겠지만 이게 이제 전자의 그 거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기본적이고 굉장히 유용하다. 좀 보면 좀 수학이 복잡해 보여서 이게 단순히 여러분이 인식하기에는 이게 복잡한 수학이 아닌가. 이게 우리가 신소재공학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배워보면은 저런 뜻이 있구나, 저 안에 저런 유용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책에 없는 만큼 집중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슈레딩거 이퀘이션, 이 슈레딩거라는 사람은 이제 2026년, 그렇죠. 1926년에 이제 이 테오리가 나오고 요 무렵을 해서 뭐 드브로이라든가 나중에 보면 알지만 하이젠버그 25년, 24, 5, 6년에 다 이런 모델들이 나와요. 그만큼 이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궁금했던 것을 푸는 단초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해보기로 하죠.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이제 이중성에 대한 내용인데 이중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이제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좀 시작을 했고요. 여기 파티클을 보면 어떤 파티클, 그러니까 전자도 파티클로 볼 수가 있죠. 클래시컬하게 우리가 토탈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라는 건 여러분이 아실 거고 포텐셜 에너지를 V로 써놨어요. EM분의 P제곱, P가 모멘텀이 mv이기 때문에 저것은 2분의 1 mv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키네틱 에너지라는 건 운동 에너지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2분의 1 mv제곱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가 토탈 에너지다. 이건 당연히 맞는 식이죠. 맞는 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자든지 아주 작은 파티클을 볼 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파티클을 전자 같은 데서 이중성이 보인다고 그랬는데 전자를 파티클로 보면 당연히 이 식을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는 토탈 에너지는 이 식이 만족이 될 거고 모멘텀은 mv예요. 질량 곱하기 속도가 모멘텀 p죠. 이건 뉴토니안 메케닉스에서 늘 알고 인지해왔던 식이에요. 그런데 파동으로 볼 때는 웨이브라고 볼 때는 그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는 h바 오메가가 된다 그랬죠. 여러분이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계속 예습을 해야 돼요. 오늘도 보면은 복습을 해야 돼요. 오늘도 보면 내용 중에 배웠던 내용이 자꾸 나와요. 근데 그걸 놓치기 시작하면 점점 쌓이면은 이번 수업 듣는데도 복습했던 사람보다는 좀 이해가 덜 될 거고 계속 쌓일 거예요. 차이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첫 시간에 되겠지만 예습은 하지 않아도 좋지만 복습은 꼭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하고 왔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은 h바 오메가 혹은 h 뮤라고 그랬죠. 웨이브의 에너지가 되겠고 웨이브의 모멘텀은 h바 k로 주어진다 했어요. 그리고 람다분의 h죠. 이건 이제 드브로이의 그 메테오웨이브에서도 P는 람다분의 H라는 게 나오죠. 그런데 전자라는 게 파티클인지 웨이브인지를 모르지만 어쨌든 전자는 에너지는 파티클로 보이든 웨이브로 보이든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은 물체를 우리가 이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의 시각의 차이니까. 그래서 이 식이 다 만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사실은 아주 수학적으로 굉장히 간단해요. 이 두 개를 갖다 합쳐놓은 식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이에요. 이것은 파티클로만 받고 이것은 웨이브로만 받지만 이 두 식을 합쳐놓은 게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고 일단 이해하면 좋아요. 왜?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합쳐놓은 거죠. 다 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이 잘 보시면 여기 에너지가 있는데 여기 에너지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모멘텀이 있는데 여기 모멘텀이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치환해 놓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웨이브 이퀘이션을 배웠어요. 제너럴 이퀘이션, 웨이브 이퀘이션이 웨이브는 포지션과 타임의 함수로 주어지고 식은 제너럴한 해답이 일반 해가 a 익스포넨셜
I, 이건 저 허수 I kx 마이너스 오메가 t라고 주어졌었어요. 그냥 무심코 썼는데 익스포넨셜을 안 배운 친구들이 있는지 나중에 끝나고 질문을 했었는데, 익스포넨셜 지수함수 a2의 I kx 마이너스 오메가 t. 그래서 참고로 얘기하면 2의 I x승은 뭐 a라고 합시다. 이것은 a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가 돼요. 여기 x 자리 대신에 kx 마이너스 오메가 t를 넣으면 여기가 kx 마이너스 오메가 t가 되고, 요 실수부만 보면은 그때 웨이브에 우리가 고무줄을 했던 그 식이 나올 거예요. 파동의 식이. 실수부만을 따진 거예요. 근데 일반식은 이러한 식이라고 그랬고, 이것은 웨이브 이퀘이션에 갖다 넣어보면 만족을 시킬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웨이브는 전자의 경우에는 그 실수 부분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정해놓고 쓴다고 했어요. 복소수를 써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실수화할 때는 여기에다 켤레 복소수를 곱해주죠. 이게 파이, 만약에 이게 파이라고 하면은 켤레 복소수니까 파이하고 파이 스타를 해줘서 실수화한 게 물리적 의미를 갖는다 그랬죠. 실수하면은 이거에 코사인 x 마이너스 I 사인 x를 갖다가 해주는 거니까, 그럼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I 제곱 사인 x 마이너스 I 제곱 사인 x인데,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제곱 x 나오니까 이게 1이 돼가지고 이게 a 제곱이 나오겠죠. 이건 아마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 있을까봐 간단히 소개했지만 가서 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러면 웨이브 이퀘이션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에너지가 여기 있는데 여기 오메가가 에너지하고 관계되는 텀이죠. 그럼 이 오메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오메가가 여기 있으니까 이 식을 t로 한번 미분해주면, 익스포넨셜을 미분하는 거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 변수로 미분하면 앞에 상수로 빠져나와서 I 오메가가 빠져나오고 다시 그 자체가 되죠. 이건 알죠? 네. 이공계니까 알 거예요. 그래서 파이를 t로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I 오메가의 자기 자신이 또 돼요. 그럼 여기 오메가가 나왔죠. 그럼 이 오메가는 거꾸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I 파이 분의 1의 dt 분의 d 파이가 되죠. 거기다가 h바를 곱해주면 에너지가 될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이 가서 반드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냥 수학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오메가 텀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것을 t로 미분합니다. 파이를. 그러면 에너지를, 오메가가 나왔기 때문에 h바를 곱해주면 에너지를 이 파동함수로 바꿔줄 수가 있죠. 이거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멘텀에서는 k가 있는데 이 식에서 k를 뽑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파이를 뭘로 미분해주면 k가 나와요? x로 미분해주면 나오죠. 근데 x로 미분 한 번 하면 k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서 p제곱이니까 p제곱은 h바 제곱 k제곱이에요. 그러니까 k제곱이 되려면 이거를 한 번 더 미분을 해줘야 되죠. 한 번 미분할 때 k가 나오니까 두 번 미분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는 것처럼 이거를 x로 두 번을 미분하면은 이게 i제곱이 나오는데, i제곱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k제곱 파이가 돼요. 그럼 여기서도 k제곱이 나왔으니까 p제곱은, 모멘텀의 제곱은 h바 k의 제곱이니까 여기다 h바 제곱을 곱해주면은 요거에 이렇게 요거에다가 5분의 1을 해서 h바를 곱해준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가지 p제곱을 우리가 여기 k의 함수로 구해놨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갖다 오메가의 함수로 해서 미분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 식에다가, 초기 식에다가, 파티클의 식에다가 2n분의 1의 p제곱 플러스 v에다가는 에너지라는 데다 이 에너지에다가 요거를 갖다 집어넣고 p제곱에다가 조금 전에 했던 것을 갖다 치환해 놓으면 그게 바로 슈레딩거 이퀘이션이에요. 그게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돼요. 자, 여태까지는 전부 수학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 프린시플은 이런 거예요. 어떤 아주 파티클은 두 가지 특성이 다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두 가지 식을 다 만족해야 되죠. 그러니까 파티클로 볼 때 에너지와 모멘텀 식이 있고, 웨이브로 보일 때 에너지하고 모멘텀의 식이 있어요. 그거를 섞어서
하나의 식으로 만든 게 슈레딩거 이퀘이션이에요. 그럼 이 이론은 명확하고 단 푸는 방법은 수학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직 수학이니까 전혀 의미가 별로 여러분이 의미를 못 느끼고 뭐하러 하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거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는 것은 이 파이가 x와 시간의 함수이기 때문에 시간에도 따라 바뀌고 포지션에 따라서도 바뀐다는 얘기죠. 그런데 물론 이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유용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가 어떤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움직일 때 트랜지션 하는 순간에는 이런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가지고 풀어요.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주로 어떤 궤도에 전자가 있을 때 이 전자가 가는 에너지.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트 어떤 서 있을 때의 에너지에 관심이 있는 거죠. 움직이는 것보다는 에너지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수소 모델에서도 봤을 때 궤도 1에 있을 때 에너지, 두 번째 궤도에 있을 때 에너지, 세 번째 궤도에 있을 때 에너지, 이런 에너지들이 관심이 있다는 것은 전자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에너지의 포지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즉 스탠딩 웨이브라는 걸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스탠딩 웨이브 배웠죠. 자,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스탠딩 웨이브 여기서 나왔었는데 어떤 진행하는 파라는 걸 보여줬고요. 이게 진행하는 파가 거꾸로 왔을 때 두 개 합쳐지면은 이런 두 개의 파가 했을 때 여기 보면은 이것은 익스포넨셜 앞에 혹은 코사인 안에 t와 x가 하나의 함수로 섞여 있지만 여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앞에 이게 진폭으로 빠지고 시간의 함수 두 개가 x와 t의 함수가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에 파동을 그려주면서 노드라는 게 생기고 하는 걸 보여준 적이 있어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방금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복습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함수가 x텀과 t의 함수로 두 개로 분리가 됐어요. 하나의 함수가 섞여 있는 함수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큰 파이가 x와 t의 함수인데 이것을 x만의 함수와 t만의 함수의 곱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과정을 이해하겠어요? 앞에 거 봤죠? 그래서 이러한 함수로 분리를 해서 이 식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 파일을 다 이걸로 바꿔주면은 사실은 이게 복잡해 보이는데 책마다 어떤 교재마다 이런 노테이션도 조금씩 틀리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 책에서는 V라고 하는데 어떤 책에서는 U라고 써요. 그 다음에 이 식도 정리를 해서 다르게 쓰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식을 조금 정리해보면 뭐 2n분의 h바 제곱이 1로 가서 곱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다 마찬가지 이 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좀 이 변을 옮기고 뭐 곱해주고 해서 달라지는 모양으로 보여서 많이 다른 것 같지만 보면 이 식을 정리한 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한번 보면은 2n분의 아까 그 p제곱 플러스 v는 2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죠? 이거를 어떤 책에서는 2-v 마이너스 2n분의 p제곱은 0 이렇게 써놓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우리가 저기서 보는 이거 파이 있죠. 파이를 이렇게 곱해줘도 이 식 만족하죠. 이렇게 놓고 이 파이에다가 이거 갖다 넣어보세요. 이걸 넣어서 하면은 더 풀리기가 쉬울 텐데 여기서 하여간 이 파이를 x와 t에 이렇게 분리함수로 놓고 나면은 t로 미분하면 이거 그냥 상수로 빠져나오고요. 이건 상수고 이거 t 미분한 거고. 그래서 이 파이는 파이 x 곱하기 파이 t고 해서 이걸 다 놓고 보면은 나중에 이런 t 텀이 다 서로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식이 이 x만의 함수로 빠져나와요. 이 식을 정리하면. 자, 이 과정도 여러분이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이건 수학이니까. 그래서 이 파이 대신에 파이 x, 파이 t를 집어넣고 이 파이를 t로 미분해주면 요거 미분한 거죠. 이거 상수로 빠져나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두 번 미분한 거 넣으면 요거 두 번 미분하고 여기서도 파이 x 하나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정리해주면 다 지워지고 나서 결국은 이 식이 남게 돼요. 간단하게.
그럼 여기서 이 파이, 이게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고 하면 여기는 큰 파이지만 여기서는 이 t 텀, 이 파이 텀은 다 떨어진 이 포지션의 함수만으로 바뀌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에 상관이 없죠. 시간 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타임하고는 상관이 없죠. 시간 텀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전개되는가 순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줬는데 수학은 따라가면 될 거고 그 내용을 잘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요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지난번에 그래서 웨이브를 설명해 준 거예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근데 웨이브가 두 개의 그 함수로 분리되는 걸 봤을 거예요. 그게 타임 인디펜던트 하는 거 보여줬었죠 그때. 그래서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식이 가장 이제 많이 쓰이게 되는 유용한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이후에 몇 가지 이 식이 얼만큼 유용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를 들어주게 돼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보통 이제 현대물리책에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서 간단해집니다. 이 식이. 이거를 보면은 이걸 다시 바꿨으면 이렇게 에너지 곱하기 이 파이는 나머지 곱하기 파이 이렇게 바꿨을 수가 있어요. 분리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이 파이는 어떤 파이 곱하기 이런 텀이다. 근데 이거 다 일일이 쓰려면 복잡하니까 이걸 뭐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라고 그래서 우리가 H hat 혹은 그냥 H로 쓰기도 하는데 이 틸다라도 하고 이 H는 뭐냐? 바로 이걸 뜻해요. 이걸 대표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퍼레이터라는 것은 그 연산자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오퍼레이터 많이 쓰죠. 수학에서 기호끼리 서로 아는 게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게 다 연산자예요. 오퍼레이터들. 플러스를 쓰면 뭐예요? 그걸 두 개를 더하라는 뜻이고, 그죠? 뭐 인테그랄 하면 뭘 하라는 뜻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사인 x, 코사인 x는 어떤 x에다가 사인 값을 취하라는 얘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오퍼레이터니까 이 파이에다가 이거를 하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그냥 기호화한 거예요. 복잡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책에는 이제 해밀턴 오퍼레이터에서 아주 간단하게 써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라고. 자, 우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볼 식은 이제 이 식이다. 그럼 이제 이 식을 가지고 여태까지 수학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갖는 의미, 중요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과연 이게 얼만큼 유용한가를 보자 이거죠. 그래서 세 가지 예가 나오는 것 중에서 첫 번째가 particle in a box입니다. particle in a box. 상자 안에 어떤 입자가 갇혀 있을 때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책에 안 나오는 거고 현대물리 책에는 물론 있지만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도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이걸 잘 들어두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해하는데. 자, particle in a box인데 원디멘셔널 박스입니다. 3차원이 아니라 1차원 박스에서 한쪽. 그래서 어떤 상자가 있는데 상자 안에 파티클이 하나 갇혀 있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상자에 원디멘셔널이니까 한쪽에 길이가 있겠죠. 길이가 0과 L 사이라는 길이 속에 갇혀 있어요. 이게 3차원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큐브라든가 어떤 부피 안에 갇혀 있겠죠. 근데 원디멘전이라 한쪽 방향에 L만 주어져요. 그리고 V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했지만 포텐셜 에너지인데 이 안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 파티클을 잡아당기거나 미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한 거죠. 이 안에는 제로고 이 상자 밖으로는 무한대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절대 이놈은 밖으로 이 파티클은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암만 에너지가 높아도 이게 무한대 장벽을 뛰어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안에 파티클이 상자 안에 갇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전제 조건으로 푸는 겁니다.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자, 이제 가정 봤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파티클이 이 안에 갇혀 있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파티클이 이 안에 있다고 합시다. 우선 미리 한번 여러분이 고전력학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 결과를 보고 이 결과가 어떻게 다른 결과를 갖다 주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만약에 일반적인 파티클이 이 안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보러요. 이 파티클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키네틱 에너지가 있어요.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러 이 빨간 점이 있는데 뒤돌아보라고 그랬다가 그럼 이게 그 사이 움직였겠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보면 포지션이 보이죠. 파티클이기 때문에 포지션이 정확하게 있다고 그랬죠. 포지션이 정확히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게 길이가 L인데 하나가 들어있는데 뒤를 돌아봤다가 딱 보라 그러면은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왔다 갔다 하죠. 자 0부터 L까지의 사이에 이 파티클이 발견될 확률을 보면은 어떨까요? 이 파티클이 예를 들어서 이런 점에서 발견될 확률이 얼마일까요? 혹은 이 점에서 보일 확률이 얼마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 점에서 보일 확률하고 이 점에서 보일 확률, 이 점에서 보일 확률하고 달라요? 같아요. 고전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우선 고전적으로도 모르겠어요. 퀀텀 메카니컬리는 어떡하지? 자, 어떤 파티클이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지만 이 안에서 발견될 확률은 똑같아서 아마 L분의 1이 될 거예요. 어느 지점에서나. 이게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서 볼 거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볼 거고 시간별로 막 왔다 갔다 한다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르게 0분의 L분의 1이라는 확률. 왜? 이게 L분의 1이라는 얘기는 전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L분의 1 곱하기 전체 길이 L하면 뭐예요? 1이 나오죠. 파티클 하나니까 전체로 보일 확률은 반드시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일 확률이 L분의 1이면 전체를 적분하면 하나가 보일 확률은 1이 나오죠. 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걸 풀어봅시다. 근데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죠. 이게 미분방 정식이에요. 아까식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인데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이 상자 안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제로예요. 이게 제로로 놓고 그러면 나머지 요거를 라운드 스퀘어 파이 오버 라운드 x 제곱이 여기로 나오죠. 여기로 나오고 요건 없어지고 이 파이니까 요게 절로 넘어가면 2m분의 h 제곱 h바 제곱분의 2m2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여기 나오죠. h바 제곱분의 2m2 2 파이 더하기 이 두 번 미분한 건 제로다 하는 식이 나왔죠.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이에요. 바로 조금 전에 봤던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 중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0인 경우예요.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미분방 정식을 이제 여러분이 공업수학에서 배우죠. 이거를 보면은 이 파이가 낯서니까 y로 써봅시다. 그러면 y를 x로 두 번 미분했어요. 저거 y를 x로 두 번 미분했어요. 뭐 이렇게 쓰기도 하죠. 두 번 미분한 거. 혹은 y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마찬가지인데 두 번 미분한 거는 더하기 여기 h바 제곱분의 2m 2y는 0이다. 이런 식을 푸는 거죠. 이거 이제 여러분이 공업수학에 보면은 아직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아직은 안 배웠겠네. 이제 들어왔으니까 스톰 리빌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1학기 때 배웁니다. 이거 미분방 정식에 나와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그 수학 공업수학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y 두 번 미분한 거 더하기 람다 스퀘어 y는 제로. 그럼 여기서 람다 스퀘어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람다는 h분의 루트 2m 2를 우리가 람다라고 놓는다면 이 식이 나오죠? 그죠? 이거 솔루션이 나와요. 그럼 이것은 두 번 미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특수의 파셜, 저기 보니까 파티큘러 솔루션, 특별해를 구하려면은 이 바운더리 컨디션이 이게 두 번 미분할 때마다 적분할 때마다 상수가 하나씩 붙으니까 이 두 개가 컨디션이 있어야 돼요. 그 컨디션이 뭐냐면 이게 갇혀 있고 밖에선 튀어나갈 수 없다면 이 연속성 때문에 양쪽 끝에서는 0이 돼야 되겠죠. 여기 만약에 여기서 발견된 방향이 여기고 밖에서는 제로다. 그러면 한 점이 이 파티클이 불연속점을 갖죠. 여기 0에서 밖에서는 지금 발견되는 확률이 없잖아요. 넘어가질 못하니까. 밖에서는 0이에요. 그리고 안쪽에서는 뭐 확률을 갖는다면 점점 근접시키면 0에서 두 밸류를 갖잖아요. 그럴 수가 없고 연속돼야 되기 때문에 0에서는 0이 돼야 돼요. 발견될 확률이. 웨이브 펑션이 0이 돼야 되죠. 이거 웨이브니까 솔루션이니까. 자, 그럼 이거 미분방 정식 풀면 돼요. 푸는 법 여러분이 이제 조금 있으면 스톰 리빌 이퀘이션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푸는 거는 그때 가서 배우고 이것은 두 번 미분한 거가 자기 자신하고 곱해서 제로 되는 것은 예를 들면은 사인을 두 번 미분하면 사인 나오죠. 코사인 두 번 미분하면 코사인 나오죠. 이게 주기함수의 특징이래요. 어떻게든 하여간 주기함수는 두 번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기
때문에 잘 더하고 빼면 제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직 이걸 안 배웠지만 이거의 답이 사인, 코사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거예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파이는 A 사인 L분의 요 L분의 N 파이 X라고 이제 이게 답이에요. 이건 이제 스톰 리빌 이퀘이션에서 여러분이 이제 미분 방정식 푸는 거를 배우면 금세 이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답인 걸 확인하려면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답이 나올 겁니다.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 파이라고 안 쓰고 파이 n이라고 썼고 여기도 n이 있죠. 사인은 주기함수기 때문에 답이 무수히 많은 거예요. 답이 하나가 아니라 여기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다 답이에요. n이 1일 때 그러면 여기가 1이죠. 같이 1이에요. n이 2일 때 여기가 2가 되죠. n이 3일 때 3, 4 무한하게 답이 많아요. 그 하나하나가 다 이 식을 만족하는 답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식을 갖다가 이제 파이 n일 때 그 하나하나마다 이 에너지가 여기서는 구해지는데 이것도 이제 솔루션으로 구하면 나와요. 이 풀이 과정은 여러분 이거 현대물리책이나 가서 보면 나와 있어요. 어떤 책에든 웬만한 책엔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풀이 과정은 생략할게요. 답의 뜻을 보자고요. 그러면 에너지도 이렇게 이 n으로 나와서 에너지도 파이 하나마다 하나씩의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1일 때 1. 그럼 파이 1이라는 답을 가질 때 에너지는 2원. 그때는 에너지가 2m L제곱분의 파이 제곱 H바 제곱. 그 다음에 파이 2일 때는 이런 함수가 되고 그때 E2는 두 번째 에너지는 2m L제곱분의 파이 제곱 H바 제곱. 그 다음에 N, 2의 제곱. 3일 때는 3. 1대 1의 에너지를 갖게 돼요. 자, 거의 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A라는 것을 우리가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걸 해서 푸는데 뭐냐면 그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식이 만족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파티클이 하나죠. 하나면 마이너스 무한대 여기 0에서 L이니까 0과 L 사이에서 이것을 적분했을 때는 1이 돼야 되죠. 그때 이거를 제곱한 이 값은 이제 물리적 의미를 갖는다 그랬기 때문에 0과 1 사이에 하나가 파티클이 있으면 1이 돼야 되겠어요? 안 되게 되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이게 켤레 복소수를 곱해서 이건 실수니까 복소수 곱할 것도 없이 이거 제곱해서 하면 되겠죠. 1에 만족하는 데서 뭐가 나왔냐면 A 값을 정해줘요. 그리고 루트 L분의 2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답이 돼요. 어쨌든 여기서 보면 이제 중요한 게 나왔죠. 에너지가 퀀타이제이션이 되어 있다는 게 나와요. 자, 고전역학에서는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이 없다가 양자역학에서 이제 퀀타이제이션, 에너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게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N이 1일 때가 첫 번째 에너지. 그 다음에 에너지가 쭉 연속적이 아니라 N이 2일 때는 두 번째 에너지. 이게 첫 번째 에너지에 비해서 두 번째 에너지는 4배. 세 번째 에너지는 몇 배? 9배. 자, 퀀타이제이션이 일어났죠? 자,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퀀타이제이션이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파티클이 갇히면 퀀타이제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난번에 수소 모델 배웠죠. 보아 모델 배웠어요. 그래서 보아는 가설을 통해서 그 모멘텀, 앵귤러 모멘텀이 양자화돼야 된다는 가설을 통해서 물론 나중에 밝혀지지만 그래서 그 수소 모델에서 나오는 그 스펙트럼 주기가 안정화되는 걸 보여줬을 때 그때 기억나나요? 그때 에너지가 기저 에너지가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였어요. 두 번째 에너지, 세 번째 에너지가 n에 따라서 함수였죠. 그때 두 번째 에너지가 13.6에 어떤 관계가 있었어요? n과 에너지의 관계가 어땠어요? 그때 이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그때는 n 제곱분의 1이에요. 여기선 뭐예요? 간격이 생기는 건 똑같이 보여주는데 그때는 n 제곱분의 1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가 13.6 일렉트론 볼트고 두 번째가 그거의 4분의 1. 그 다음에 9분의 1. 그랬죠? 그래서 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간격이 줄어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여기는 어때요? 거꾸로죠. n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간격이 나오는 건 같은데 어떤 시스템이냐에 따라 가지고 퀀타이제이션이 일어나는데 그 간격이 주는 함수는 틀려요. 조금 이따 보면 또 틀린 게 나와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 이제 또 재밌는 거를 하나 보고 가면은 요걸 한번 일단 본 다음에 이 솔루션을 그럼 phi 1부터 그려볼까요? 이게 이제 phi 1부터 phi 2, phi 3에서 무한대까지 그리면 계속 그릴 수가 있겠죠. 이게 솔루션을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서 보면 어때요? 이게 상자 0과 L 사이에 갇혀 있는데 이 바깥에서 0이니까 여기선 아까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해야 됐기 때문에 끝에선 다 0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phi 1은 답이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를 그리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봐서 4일 때는 어떻게 된다, 5일 때는 어떻게 된다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데가 이제 노드라고 하는데요. 노드. 여기는 0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물리적 의미가 없는 함수고 우리가 이걸 물리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걸 제곱해야 되죠. 실수해. 이건 당연히 실수니까 그냥 제곱하면 되는데 그래서 실수하면 여기 나오죠. 이걸 제곱한 거예요. 제곱하면 이 모양이 나오죠. 이제 다 마이너스 쪽이 없어지고 다 플러스 쪽으로 바뀌었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뭘 합니까? 이제 이 면적, 이걸 다 적분하면 뭐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하나가 있으니까. 이건 발견될 확률이에요. 다. 그러면 이거를 다 적분하면 또 1이 되겠고 이걸 다 적분하면 1이 되겠고 자, 근데 아까하고 좀 다르죠. 아까 우리가 클래시컬하게 여러분한테 그래서 화두를 던졌었어요. 만약에 이 파티클을 클래시컬하게 봤을 때 뒤를 돌아봤다가 봐라 어디서 발견될 거냐 했을 때 고르게 발견될 거다. 혹은 어떤 사람은 그냥 직감적으로 가운데서 발견될 확률이 클 거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퀀텀 메케닉스에서는 답을 어떻게 주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서 발견될 확률이 얼마죠? 제로예요. 퀀텀 메케닉스 쪽으로는 아까 클래시컬하고는 맞아 들어가지가 않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보면은 이렇게 안 보이는 데가 이제 이게 n이 1일 때는 안 보이는 데가 없죠. 노드가 없다가 끝에 빼고 가운데 둘 때는 노드가 n-1개만큼 생기죠. 노드라는 데가. 자, 이게 4, 5, 6, 7, 8 계속 에너지가 이제 커지는 거죠. 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면 나중에 이게 어떤 모양이 될까요? 막 이렇게 찌글찌글 하게 되겠죠. 그러면 발견될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거의 고르게 되겠죠. 클래시컬하고 같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때 뭐라 그랬어요? 에너지가 퀀텀 메케닉스는 아주 에너지가 작을 때라든가 사이즈가 작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에너지가 커지거나 높아지면은 사이즈가 커지면 클래시컬하게 볼 수 있는 거랑 매칭이 된다고 그랬죠. 코레스폰던스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도 보이죠. 또 하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이즈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상자의 사이즈잖아요. 그게 분모의 L제곱으로 들어가 있죠. 이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때요? 똑같은 식인데 웨이브는 다 식근 같지만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에너지의 간격이 어때요? 커지죠. 만약에 이게 굉장히 크다. 굉장히 크다 그러면 물론 4배 막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이 크다고 보면은요. 상자가 크다고 보면은 결국은 뭐 나중에 이제 이런 걸 계산도 실제적으로 이걸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앵스트롱 사이즈 같은 데다가 해볼 때 하고 이 크기 이게 왜 그러면 다 상수잖아요. H바 상수죠. 플랭크 상수, 전자의 질량 이게 다 값 아는 거죠. L만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옹스트롱 단위로 사이즈를 한 거하고 뭐 1cm라든가 뭐 10cm 이렇게 해보면 이 에너지 간격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커지면. 그러니까 퀀타이제이션 이펙트가 큰 데서는 안 보여요. 있는 거죠. 하지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에너지가 워낙 간격이 작아져가지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퀀텀 메케닉스의 위력은 그런 거예요. 사이즈가 작아졌을 때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양자역학. 그래서 양자역학은 고전역학하고 위배되는 게 아니고요. 뉴토니안 메케닉스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뉴토니안 메케닉스는 이렇게 작은 부분이 안 보여요. 그게 보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점점 이제 그 학문이 발전하고 하면서 우리는 자꾸 이런 미시적인 세계에서 새로운 특성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런 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보는 파티클 중에 중요한 게 전자예요. 근데 전자가 여기 속하거든요. 사이즈나 디멘전이나 이런 걸 볼 때.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도요.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으로 하트 클리너 박스를 보여드렸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러분의 조금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자꾸 좀 발전시키나 개발시키기 위해서 한번 봅시다. 지금 원디멘셔널 박스에서 저랬잖아요. 이걸 연장해보면요. 3디멘셔널 박스에서는 어떻게 되겠나? 정육면체 주사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사위 속에 저런 입자가 갇혀 있어요. 자, 길이가 다 L인 주사위 속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머리를 한번 키워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면 지금 우리가 공부한 건 요 안에 갇혀 있는 것만 공부했죠. 근데 이제 상자 안에 정육면체 주사위 안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빠져나온다 하면 이쪽 이 X축만 보면 보통 이렇게 코디네이트 했을 때는 이쪽을 XYZ라고 쓰는데 X축만 보면은 첫 번째 솔루션이 요게 답이었죠. 맞아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고 만약에 이쪽 원디멘션으로 보면은 거기서도 1번 답은 뭐겠어요? 1번 답은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에 이쪽 Z축으로도 1번 답은 이렇게 그려야 되나? 뭐 이렇게 나오겠죠. 똑같이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이게 phi x 1번 그 다음에 저게 이쪽 답이 phi y의 1번 저쪽 답이 phi z의 1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파티클은 3차원이니까 실제적으로 phi 1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세 개를 다 곱한 게 답이 되는 거예요. 솔루션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phi 1이라고 111, x, y, z 쪽에 111일 때 그러면 phi 121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뭐예요? 여기가 한 번째, 여기가 이렇게 두 번째, 여기가 하나. 이런 게 x121이 되겠죠. 여기는 첫 번째 솔루션, 여기 두 번째 솔루션, y쪽으로는 z쪽으로 한 번째 솔루션. 그러면 또 뭐가 있어요? phi 211도 있겠죠. 이런 것은 어때요? 이쪽이 두 개, 이쪽이 하나, 이쪽이 하나.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바뀌었지만 에너지는 같게 돼요. 에너지는 같겠죠. 요것만의 함수니까. 요게 바뀌어도. 이거하고 또 뭐가 같죠? 뭐가 같을까요? 1, 2가 같아요. 이렇게 에너지가 같지만 이거를 제곱을 해서 모양을 보면은 실제로 전자가 위치하는 위치 같은 걸 보면 이쪽에 두 개가 있을 때하고 이쪽에 두 개가 있을 때하고 모양이 다르죠. 한쪽에 쏠리는 게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이게 모양들은 다 틀려요. 모양들은 틀려요. 그러나 에너지는 같아요. 모양은 틀리죠. 알겠어요? 모양이 틀린 거 알겠죠? 파동이 한쪽으로 두 개 있는 걸 제곱한 거하고 이쪽에 두 개 제곱한 거하고 상자 속에서 들어볼 때는 하나는 이쪽이 이런 모양, 하나는 저쪽이 저런 모양, 하나 뭐 저쪽 이렇게 모양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너지는 어때요? 같아요. 자, 여러분이 이미 이제 머리를 띄면서 호기심을 가지라고 한 건데 수소 모델에 가서 보면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었을 때 px, py, pz 나오죠. 그거 알죠? S궤도 P궤도 오비탈 P 오비탈의 PX, PY, PZ는 에너지는 같은데 모양이 틀리죠. R형 모양이 X축으로 나오고 Y축으로 나오고 Z축으로 나오죠. 이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조금 있어야 이제 우리가 거기를 들어가게 돼요. 수소 모델에. 근데 여러분도 이런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위력이라든가 좀 이런 것을 재밌게 느껴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말고도 나중에 이제 3장에 가게 되면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배우게 되는데 어떤 규칙적인 격자 모양 속에 전자가 갇혔을 때 이런 모양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정사각 기둥에도 갇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정사각 기둥 있죠. 한쪽 길이가 틀려요. 그럴 때는 phi 1, 1, 2, 1, phi 2, 1은 phi 1, 2, 1하고는 같아요. 그런데 phi 1, 1, 2하고는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L 길이가 달라졌죠. 에너지도 달라요. 그러면 이런 모양의 전자가 됐지만 수소처럼 PX, PY, PZ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px, py는 같은데 pz는 에너지가 조금 틀리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세 변의 길이가 다 틀리다면 이게 세 개가 다 틀리겠죠. 이제 그런 개념도 지금 알고 있으면 나중에 제가 3장을 설명할 때 그때 했던 게 이런 거에 연결된다 하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 기본이 어디예요? 다 슈레딩거 이퀘이션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도 좀 재미가 있을 거예요. 사실 이거 출발은 뭐예요? 아주 수학적이잖아요. 이중성을 보이죠. 그럼 파티클로 해석되는 게 당연히 웨이브로 해석이 될 거다 해서 수학으로 끼워 맞췄죠. 웨이브 이퀘이션 갖다 놓고. 그래서 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유익한 인포메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정보들이. 하나 더 볼까요? 그러면 그래서 정보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걸 알아서 뭐 하냐? 이거 알아서 뭐 하냐? 하겠지만 여기 한번 예를 보죠. 여러분 이제 최근에 뭐 이런 모니터 디스플레이들 많이 보는데 OLED 같은 거 아시죠? 이제 Organic Lighting Emitting Diode라고 해서 이제 OLED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OLED 쓰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색깔들 나오잖아요. 색깔에 이제 삼원색이 이제 빨강, 파랑, 뭐죠? 노랑, 초록. RGB라고 하죠. RGB. 그 세 가지 색깔이 이제 조화를 이루는데 어떤 형광체를 만들어요. 형광체를 만드는데 여기 보면 CDS라는 것은 CD라는 것은 카드뮴이에요. 카드뮴. 뭐 카드뮴 배터리에도 쓰지만 카드뮴 설퍼 이건 그래서 카드뮴 설파이드라는 재료예요. 카드뮴 설파이드인데 이게 뭐냐면 나노 파티클을 만든 거예요. 사이즈가 한 20옹스롱에서 100 몇 옹스롱 정도, 한 200옹스롱 이내로 아주 작죠. 제일 큰 놈도 200옹스롱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 170옹스롱 될 겁니다. 이렇게 같은 화학 물질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요새 나노 막 사이언스 하잖아요. 나노 테크놀로지. 그래서 파우더를 아주 조그맣게 만든 거죠. 20옹스롱, 30옹스롱 한 20개 이렇게 뭉친 거 정도밖에 안 되는 나노 파우더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같은 물질을 가지고 파우더 사이즈를 어떻게 만드냐 해서 사이즈를 다르게 하면 똑같은 물질에서 이렇게 다른 색이 나와요. 똑같은 물질이에요. 화학 물질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구리를 보면 빨갛게 보이고 뭐를 보면 무슨 색깔을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리를 봤는데 구리가 노란색으로 보이고 보라색도 보이고 막 이런 게 여러분 머릿속에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나노 사이언스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새로운 특성들을 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거죠. 같은 재료면 색깔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사이즈를 달려니까 다른 색깔이 나는 거예요. 홀 스펙트럼이 다 나와요. 빨주노석, 파남보 다 나와요. 이게 뭐냐? 이게 지금 그 컨파인먼트죠. 그러니까 파티클 사이즈가 작으면 그 안에 일렉트론이 갇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일렉트론이 보통 여기에다 떨어질 때 그 떨어지는 에너지만큼 빛을 내놓죠. 그게 가시광선이면 어때요? 색깔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떨어지는 에너지가 다 다르면 어때요? 색깔이 다른 게 나오겠죠. 우리 가시광선은 1.7 일렉트론 볼트에서 3.1 일렉트론 볼트예요. 빨강색이 1.7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 갭이 1.7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내는 게 빨간색이에요. 3.1 일렉트론을 내는 게 보라색이에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했겠어요? 파티클 사이즈를 달리하면 아까 여기서 파티클 사이즈가 달리되는 것은 L 디멘전을 컨트롤한 거거든요. 그럼 에너지 간격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에너지 간격이 달라지면 나오는 색깔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걸 응용해서 나오는 건데 이거 요새 만들어요. 이론은 옛날에 나왔지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게 딱 맞지 않더라도 우리가 배운 건 무수히 많아요. 그런 게 이 책 속에. 이게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여기 이론 같지만 그것을 상업화하고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상업화하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실용화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어서 내가 이거를 이제 새로 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출발했을 때 한 불과 3, 40분 전에 슈레딩거 이퀘이션 시작할 때는 수학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개념이죠. 그런데 3, 40분 후에 어쨌든 거기서 나온 이론이 이렇게 응용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지금 공업수학도 배우고 여러 가지 하는데 여기 책을 보다 보면 이 과목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도대체 이걸 내가 왜 하나?
이해를 안 하고 그냥 하는 사람, 이걸 내가 왜 배우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이거 해서 뭐해?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그냥 거기서 끝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왜 해야 되는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뭐에 쓰이고 이게 개념이 뭔가. 거기서 발상하는 사람은 그걸 응용해서 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생겨나요. 그래서 한 예로 보여주고, 앞으로도 이 수업 동안에는 이런 게 많이 가급적 좀 들어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예를 보여준 거예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 자,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이제 두 번째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예예요. 보통 아주 일반 책에서는 아까 파티클 이너 박스 정도만 나옵니다. 이 정도도 잘 안 나오지만 이왕 하는 김에 간단하게만 볼게요. 어떤 위력이 있나.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라는 것은 그래요. 여러분이 그 원자를 갖다가 여러 가지 편하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원자를 뭐 여러 가지로 보지만 해석할 때 그런 거 들었을 거예요. 원자끼리 결합을 하고 있는 걸 스프링에 빗댄 거 봤죠. 그래서 원자들이 서멀 에너지가 있으니까 주위 온도를 받아서 이게 단진동을 하고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배웠어요. 그럼 하모닉 오실레이터죠.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이게 단진동을 하는 원자라고 보면 돼요. 그럼 원자 같은 경우에 이게 단진동을 하고 있다면 아까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파티클 이너 박스에선 제로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 알죠? 단진동에서 잡아당겼다 놓으면 뭐 포텐셜 에너지 있는 거 알잖아요. 포텐셜 에너지가 키네틱으로 뭐 100% 바뀌었다가 다시 포텐셜 에너지, 이거 알죠? 포텐셜 에너지가 뭐냐? 이 훅스로에서 나오죠. 스프링에서는 포스는 스프링 컨스탄트 곱하기 변이잖아요. 그죠? 복원력. 그런데 에너지는 이것을 거리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적분하면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2분의 1 kx제곱이에요. 포텐셜 에너지가.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제로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슈레딩거 이퀘이션, 아까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에다가 아까는 우리가 파티클 이너 박스를 풀 때는 요거를 제로로 놓고 풀었죠. 근데 포텐셜 에너지가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있단 말이에요. 그죠? 복원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집어넣고 풀어요. 자, 그러면 요게 하나 들어가서 조금 달라진 것 같지만 이걸 어떻게 푸냐? 굉장히 복잡해요. 그럼 우리가 풀 필요 없어요. 아까 그 파티클 이너 박스는 간단하고 우리가 공업수학에서 배우는 바로 스톰 리빌 이퀘이션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많은 책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헐마이트 뭐 시리즈가 뭔가 해서 굉장히 이게 그런 건데 급수라는 게 나오고 굉장히 답이 복잡해요. 근데 이거 답은 수학자들이 풀어놓은 걸 우리가 인용하면 되는 거고 그 답이 주는 의미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답을 해서 여기서 보면 에너지가 역시 여기 이 답을 만족하는 에너지도 퀀타이제이션이 일어나요. 하모닉 오실레이터도 퀀타이제이션이 일어나요. 그래서 에너지가 n 플러스 2분의 1의 h뮤예요. 하뮤. 이것은 다시 어떻게 쓰죠? h바 오메가. 저희 뮤는 프리퀀시인데 웨이브의 프리퀀시가 아니라 단진동을 하면 이 주기가 있잖아요. 프리퀀시가 있죠? 1초당 몇 번 흔들리나. 그죠? 원자가 진동하면 뭐 1초당 뭐 10에 20승 흔들린다든가 이런 프리퀀시가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h바 오메가로 쓸 수도 있어요. 이거 에너지는 h바 오메가라고 했죠. h바 오메가로 쓰면 에너지고 이것은 정수니까 에너지의 단위가 h바 오메가 나오는 거 똑같죠. 그리고 여기서는 n이 아까는 양자수가 1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양자수가 0부터 시작을 해요. 이 식에서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하모닉 오실레이터예요. 아인슈타인이 이제 연구를 했죠. 여기 보면은 n이 0일 때니까 0, 2제로 제일 기저 에너지, 제일 낮은 에너지가 여러분이 단진자를 생각해봐요. 똑딱 하는 단진자 있죠. 시계추 같은 걸 생각을 해봐요. 상상을. 그럼 이놈이 서 있을 때는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0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퀀텀 메케닉스에서는 0이라는 에너지를 갖질 않아요. 미니멈 에너지도 얼마예요? 2분의 1 h바 오메가를 갖죠. 제일 기저 에너지가. 그걸 우리가 제로 포텐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0이라는 에너지가 없어요. 2분의 1 h바부터 출발해요. 그 다음에 양자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에너지 간격이 파티클 이너 박스에서는 n 제곱에 비례했잖아요. 여기서는 뭐에 비례하죠? n에 비례하죠. 그 다음에 수소 모델에서는 어땠어요? n 제곱분의 1에 비례하죠.
이게 다 틀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간격이 뭐예요? h바 오메가만큼의 간격을 갖고 있어요. 단진동하는 에너지를 보면, 단진자를 보면 에너지가 여기가 이제 2분의 1 h μ에서부터 등간격으로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이런데 에너지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진자가 에너지를 갖는 것은 여기서 여기 이런 데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냥 보면 굉장히 이상해요, 이거. 여기 식이 넘어갔는데요. 이걸 이제 그림으로 이제 저 이퀘이션을 보면, 답을 보면 phi 제로가 이렇고요. 이건 바운더리 컨디션이 없어요. 이 식을 풀 때 phi 1, phi 2 해서 결과적으로 이것도 물리적 의미를 갖는 것은 제곱한 형태가 되겠죠. 제곱한 형태가 돼요. 이것도 놓고 보면 되게 이상한 게, 이런 점에서는 단진자가 발견될 확률이 떨어져요. 없어요. 또 어떤 점에서만 잘 보이죠.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추가 흔들리는 거를 눈으로 보고 있는데 어느 지점에서는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연속적이라고, 고전력학에서는 에너지가 연속적이니까 이렇게 가면 여기서 에너지가 연속적인데 저거는 에너지가 끊겨 있잖아요. 하뮤만큼. 그러니까 이런 못 갖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춘향이가 그네를 타는데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춘향이가 그네를 타는데 이건 귀신이죠. 탁탁탁탁 타는 거예요. 양자역학으로 보면 에너지가 퀀타이제이션이 일어났어요. 연속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토탈 에너지는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서 제일 위에 갔을 때는 포텐셜 에너지만 있고 밑에서 키네틱 토탈 에너지가 바뀐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 저 에너지가 이게 이 에너지가 연속적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 얘기는 가질 수 있는 데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춘향이가 그네를 툭툭툭툭 타는 거죠. 그걸 이몽룡이 좋아하고 있어요. 굉장히 섬찟한 얘기인데.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요, 양자수가 올라가면은 이 궤적이 어떻게 돼요? 그네 타는 모양이 나오죠. 코레스폰던스가 있죠.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양자역학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도 이해할 때 이제 17장 열적 특성에 가면은 이제 포논이라는 게 나와요. 포논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재료가 왜 열을 전달하고 하느냐 할 때 보면 재료의 원자들의 바이브레이션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열 에너지가 포논의 형태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포논을 이해하면 포논은 바이브레이션이니까 바로 이거거든요. 이거의 에너지가, 열이 들어가면 이거의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설명이 되면 이해가 돼요. 어쨌든 여러분은 이제 현대 물리에서 이런 걸 다루게 될 테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런 맛만 보고 가는 거예요. 전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 특징은, 우리가 하나 더 얘기하면 좀 이상한 것은, 퀀텀 미케니컬이 이상한 것은, 예를 들어서 토탈 에너지가 있으면 그네를 탄다 하면은 이렇게 타면은 최고의 높이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몽룡이 담장 밖에서 보는데 담장의 높이가 높으면은 춘향이가 안에서 그네를 타는 것은 밖에서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떤 범위 안에 이게 무한대까지 퍼져 있기 때문에 항상 프로바빌리티가 있어요. 밖에 가장자리에서도 볼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안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데도 밖에서 볼 수 있는 가능이 적긴 하지만 여지가 있어요.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게, 어떤 범위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그런 것들이 조금 그 퀀텀 메케닉스하고 고전역학하고 이제 차이죠. 실제로 이제 저런 현상들을 보는 것들이 있고요. 나중에 보면 터널링 같은 것도 그런 거랑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슈레딩거 이퀘이션으로 보여주는 게 하이드로젠 애텀입니다. 수소 원자. 그래서 파티클 인 어 박스, 그 다음에 하모닉 오실레이터,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애텀,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그 슈레딩거 타임 인디펜던트 가지고 보여주는 예들인데, 보통 아까 말한 대로 일반적인 책은 그냥 파티클 인 어 박스 정도에서 끝나요. 수학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이것도 복잡해요. 풀 수는 있는데. 근데 하이드로젠 애텀에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소 원자에 전자가 있는 걸 전자를 해석하는 거잖아요. 포텐셜 에너지 있죠. 어떤 에너지예요? 원자 핵과 전자가 서로 당기는 정전기력이 있잖아요. 그게 포텐셜 에너지죠. 그러면 이건 참고로 그냥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 전자의 무게가 있죠.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그러면 사람도 포텐셜 에너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죠. mgh만큼 있어요. 중력 때문에 mgh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있잖아요. 모든 물체가 지구의 중력. 그럼 전자도 어떤 뭐 우리가 보는 전자가 뭐 이 지구상에서 뭘 하든 중력이 있으니까 mgh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mgh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뺐냐? 왜 뺐을까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워낙 작기 때문에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전기력은 그거에 비해서 훨씬 크다고요. 그래서 정전기력은 지난번에도 봤죠, 우리가. 보아 모델 할 때 봤어요.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2제곱이 이제 정전기력인데, 그럼 포스를 적분하니까 여긴 에너지로 들어가야 되니까 R 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R분의 1 형태가 나오죠. 항상 잊지 마세요. R분의 1 형태로 나오면 에너지고 R 제곱분의 1 형태로 나오면 포스예요, 정전기력에서. 그래서 이게 R분의 1로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수소 핵과 전자 사이의 정전기력이에요. 자, 그러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그대로 넣은 건데 여기만 바뀌었죠. 왜? 어차피 수소는 3차원이에요. 그러면 1차원, 아까 그 슈레딩거 그 자체가 1차원만 한 건데 그걸 3차원으로 전개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아까 그 식 가서 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식입니다. 이거 아까 식이랑. 자, 이게 슈레딩거 타임 인디펜던트 이퀘이션이라는 건 알겠죠? 여러분이 아까 거기다 가서 넣으면 이거 되는 건 알아요. 그러면 수소 모델은, 수소에 있는 모델은 바로 이걸 풀면 돼요. 슈레딩거 이퀘이션.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복잡해지죠. 여러분도 X, Y, Z는 이렇게 직각좌표계인데 여러분이 수소는 어떻게 생겼어요? 구형으로 생긴 걸 갖다 직각좌표계로 푸는 건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구좌표계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를 바꿔주는 작업을 해요. 그 매핑이라고 그러죠. 좌표 전환. 그래서 좌표를 바꾸려면 구는 그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구는 역시 3차원이기 때문에 코오디네이트 3개가 필요해요. 구좌표계도. 반경 R. 그 다음에 각도인데요. 이 어떻게 반경과 한 각도만 알면 돼. 각도가 어떤 각도냐? XY 평면으로 투영한 각도하고 G축과 만드는 이 천축과의 각도. 그게 각도가 2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반경. 이러면 모든 공간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X, Y, G 코오디네이트하고 그 파이, 세타, 세타, 이 피 어디 있죠? 세타, 피, 그 다음에 그 R. 요 3개 간에는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매핑에서 수학에 나오고요. 그래서 바꿔놓는 거, 뭐 이런 과정은 또 풀이 과정은 여러분이 보고 싶으면 책을 보세요. 거기도 여러분이 다 따라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보다는 자세히 이렇게 푸는구나 하는 과정을 알 수 있을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 파일을 아까처럼요. 이 파일을 이 R, 세타, 이 피의 함수인데 이 3개를 갖다가 아까 왜 타임 인디펜던트에서 3개로 나눴던 것처럼 이거는 변수가 다 들어있는 함수인데 이거를 각각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R만의 함수, 세타만의 함수, 파이만의 함수의 곱이라고 이걸 가정을 해요. 자, 수학에서 풀 때는 그런 게 많아요. 가정을 해놓고 풀고 이게 맞다. 맞으면 답이죠. 그래서 이건 푸는 방법이니까, 수학자들이 푸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미리 가정을 하고 해서 요 R만의 함수, 세타만의 함수, P만의 함수를 이게 분리가 된다고 가정하고 풀어요. 수소 모델을. 그랬는데 그게 답이 된다. 맞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정이 틀리지 않았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풉니다. 풀면은 역시 수소 모델의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퀀타이제이션이 일어난 게 나오고 32 파이 제곱 입실론 제로 제곱 H바 제곱 M2 4승분의 N 제곱분의 1 해서 여기 보아 모델에서 봤던 N 제곱분의 1이 나오네요. 그죠? 나오죠? N 제곱분의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요 앞에 거를 다 2완으로 상수들이니까 합치면 N제곱분의 2완. 그 2완은 얼마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가 나옵니다. 요 계산해 보면. 그래서 보아 모델하고 딱 맞죠. 근데 보아 모델보다 하나 더 나갔어요. 보아 모델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원자 핵주위를 전자가 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는 아예 구형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딱 변수가 거리밖에 없었죠. 그래서 거기 양자수가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n제곱분의 1에서 주양자수만 나왔죠.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는 3차원으로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양자수가 3개가 나옵니다. 3차원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려고 아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봤을 때 양자수에 이게 3개가 나오죠. 이쪽 X축에 해당하는 양자수가 따로 있고요. Y축에 해당하는 양자수가 따로 있고요. Z축에 해당하는 양자수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 121, 211, 3개의 디지트는 3개의 양자수를 얘기해요. 알겠죠? 3차원이기 때문에 3개가 나와요. 구형으로 XYZ를 구좌표계로 바꿔도 역시 코디네이트는 3개죠. 그러면 양자수가 몇 개가 나오겠어요? 3개가 나옵니다. 여기 양자수는 다 대등하지만 이 솔루션의 양자수는 양자수 간에 서로 관계가 있어요. 이것처럼 독립적이지 않고.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R만의 함수, R에 대해서 양자수가 하나 나오고 여기에 나오고 여기에 나올 텐데 이 R에 대한 함수 하나로 나오는 게 이거예요. 주양자수. 그게 프린시펄 퀀텀 넘버예요. 주양자수라고 그래요. 그게 R에 해당하는 양자수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X에 해당하는 거, Y에 해당하는 거, Z에 해당하는 게 있듯이 여기서도 R 뭐 이렇게 있겠죠. 그 R에 해당하는 퀀텀 넘버가 주양자수예요. 그 다음에 이 주양자수하고 다음 양자수하고는 다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비탈 퀀텀 넘버 혹은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라고 해요. 그래서 부양자수라고도 하고 뭐라고 부르나요? 오비탈 모멘텀 퀀텀 넘버를 그거를 L이라고 부르고 L은 가질 수 있는 값이 0부터 n-1까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있어요. 여기서는 독립적이었죠. 이 모델, 이거 파티클 박스에서는 독립적이었는데 이 수소 모델에서는 독립적이지 않고 이건 수학적으로 풀면 그렇게 종속 관계가 돼요. 그래서 n이 정해지면 L은 n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리고 마그네틱 퀀텀 넘버는 또 요 L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0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L까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3차원이기 때문에 3개가 나옵니다. 프린시펄 퀀텀 넘버, 오비탈 퀀텀 넘버, 매그네틱 퀀텀 넘버. 이게 저런 에너지 하나의 자리를 정해주는 양자수들이 되겠어요. 수소 모델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핀 퀀텀 넘버가 있습니다. 스핀 오비탈 퀀텀 스핀 퀀텀 넘버. 스핀 퀀텀 넘버는 사실은 에너지 스테이트를 정해주는 퀀텀 넘버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에너지 스테이트를 지정해주는 것은 딱 요 3개입니다. 3차원이기 때문에 3개가 맞아요. 그 하나 에너지 스테이트에 스핀이 업으로 들어가고 2개까지 들어가거든요. 파울리 그러니까 2개 들어가죠. 한 궤도에. 한 에너지 스테이트를 정해주는 것까지는 여기고 스핀은 위로 들어가고 아래 들어가는 거 2개를 그 에너지에 들어가는 걸 지정해주는 거지 그 에너지를 지정해주는 퀀텀 넘버가 아니에요. 이것들 다 3가지는 에너지를 지정해주는 퀀텀 넘버. 그래서 에너지를 지정해주는 퀀텀 넘버는 여기 3가지가 되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이어서 이제 이거에 이제 실제적으로 수소 모델에 해당되는 그 예를 쭉 보면서 이제 결합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